예, 앞으로 한일 관계 쉽게 회복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내년 5월로 끝나고 또 스가 총리도 지금 워낙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라서 오는 9월에 다시 총리로 선출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입니다. 임기 중에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투명한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일본에 가지 않기로 한 뒤에 그래도 계속 만날 노력은 해보자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망 한번 해보기 전에 여야의 반응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 올림픽 방문과 한일 첫 정상회담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일본 스가 내각의 무책임, 무신뢰, 무성의, 산무 외교가 빚은 참사입니다. 우리 당은 일본 정부와 스가 내각의 진정한 과거사 반성의 자세와 재발 방지 약속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외교 무능이 외교 참사를 빚은 것이 비단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외교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입니다. 일본에 대하여는 집권 여당의 인사까지 총가세하여서 날선 반응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반일 선동으로 정치적 이익을 보더니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반일 감정을 자극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그러면 장성철 교수한테 한번 먼저 물어볼까요? 국민의힘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갔어야 한다 그런 입장인가요? 그러니까 저런 내용을 보면 갔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 가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나요? 그렇게 뭐 강하게 명백하게 내놓은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전쟁 중에서도 외교는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한국 선수단이 지금 일본에 가 있지 않습니까? 가서 좀 격려도 하시고 그동안 막혀있던 한일 관계를 좀 정상회담을 통해서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건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번 사건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본에 가지 않도록 일본에서 귀책 사유가 있어요. 많은 부분 잘못한 것이 일본 측이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좀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장성철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일본 가지 않기로 한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최소한의 전제 조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스가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께 좀 전화를 해서 강하게 좀 뭐 죄송하다라는 표현도 쓰고 유감 표명도 하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양국 간의 최정상들이 일정한 정도의 외교부끼리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 좀 보다 진전된 합의를 보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정중하게 스가가 초청을 하면 대통령께서 가시는 것은 괜찮았는데 그러한 조치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가시는 게 좀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양문석 이사장, 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빈손으로 돌아오면 네. 야당은 뭐라고 했을까요? 외교적 무능이라고 이야기했겠죠. 근데 정확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초의 한일 관계가 벌어졌던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된 부분이에요. 말 그대로 과거사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스가 총리가 어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자고 했단 말이에요.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 뭡니까? 과거사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할 말 없다. 그리고 양보할 것도 없다. 그다음에 배상할 것도 없다. 사과할 만큼 했다. 뭐 이런 식으로의 그 태도가 일관된 입장이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먼저 뺨을 때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뺨을 맞은 사람이에요. 뺨을 맞고도 그다음에 일본 공사의 또 성적 발언까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존심을 꺾고 어쨌든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야당 대표라는 분이 뭐 외교 무능력 그다음에 또 하시는 말씀이 반일 감정 자극. 지금 반일 감정을 자극을 해서 어떤 정치적 이득을 더불어민주당이든 현 정부가 받을 거라고 반일 감정 자극 이러한 기본과 기초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판들을 쏟아내는 거잖아요. 오늘
오히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잘 안 갔다 이런 상황에서 가도 그 민족적 자존심이 구겨지고 그리고 스가가 뭔가를 줄 것 같지도 않은데 갔다 와서도 자존심 상하는데 왜 저 자리에 가느냐고 같은 당의 다선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여야 간의 정쟁이 격렬하지만 야당의 원내대표가 저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박원석 총장께서는 일본 가지 않기로 한 것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일단 이번 정상회담 무산의 책임은 상당 부분 일본 측에 있다고 봅니다. 그게 비단 소마 공사의 그런 망언 때문이 아니고 시종일관 일본이 정상회담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 뭐 정상회담의 시간, 형식 이런 걸 둘러싸고도 굉장히 사실은 외교적 결례를 많이 범했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소마 공사의 발언은 외교관의 이른바 이제 관행이나 프로토콜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을 했거든요. 아무리 기자와 사적으로 만나서 밥을 먹는 자리라 하더라도 저런 얘기가 기사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오히려 그 자체가 좀 전 이상한 거고 예. 저는 어느 정도 의도된 도발이 아닌가 판을 깨는 그런 의심마저 들 정도로 실제 외교관에서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정부가 아무리 그 선의를 가지고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성과도 기약할 수 없는 정상회담을 할 수 없는 거고 또 저 망언이 있은 직후에 일본 정부의 태도도 저는 굉장히 유감스러운데요. 예. 어쨌든 뭐 유감을 표명하고 이 주한 일본 대사가 또 관방장관도 유감을 표명했지만 해당 발언을 한 외교관에 대해서 즉각적 경질이나 이런 조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일본 지금 내각이 갖고 있는 속내를 어느 정도 드러낸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우리 국민 감정을 고려했을 때도 지금 정상회담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었다고 봅니다. 예, 의도된 발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소마공사를 잘 아는 그 패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뭐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 경험도 많고 한국 정서도 잘 이해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단순한 실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김경진 의원 의견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도 뭐 박원석 총장님 생각하고 뭐 그 차이가 없고요. 안 가는 게 맞다. 네, 뭐 가기 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근 한 8, 9년째 한일 관계가 너무 경색된 상태로 길게 왔어요, 보면. 그래서 대통령 말고 총리 정도 가셔가지고 그냥 우리 선수단 격려 정도 하고 가볍게 하는 건 또 어떨까? 그런 생각. 이번에 지금 정부는 황희 문체부 장관을 보내기로 했지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정도 간단하게 그러니까 아주 신락 같은 끈 정도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남겨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총리 보내는 것도 좀 과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네 분 패널에게 문재인 대통령 일본에 가지 않기로 한 것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는데요.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 자민당이 한국의 정권 교체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석희 의원이 일본 자민당 정부는 내년 대선에서 한국이 정권 교체가 되길 바라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으로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뒤늦게 내 발언 취지가 왜곡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일본의 집권 자민당 정부는 내년에 대선에서 우리 한국이 정권 교체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밖으로 말은 못하지만은 이 문재인 정부하고는 도저히 이 대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발 정권이 좀 바뀌어서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임에 틀림없습니다. 4월 8일 날 오전에 제가 일본으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일본의 정치인들이 우리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긴 데 대해서
정말 축하한다고 했고 내년에 꼭 좀 정권을 바꾸길 희망합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일본의 입장이 그렇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양문석 기사장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걸까요? 일본의 말을 듣지 않는 현 정부 이야기잖아요. 일본의 말을 듣지 않는 표현이 정확하게 문재인 정부와는 도저히 대화가 안 예. 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면 대화를 하려고 하면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가요? 독도 일본 땅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위안부 너희들이 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강제징용 너희들이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뭔 이야기를 일본이 우리하고 이야기하면서 일본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은 정당한데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고집이 세서 그리고 일본을 정상적인 대화 파트너로 인정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 이 무역 보복 조치, 반도체 주요 소재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공격했었지. 대한민국은 방어만 했었지 일본을 향해서 공격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 한국의 국회의원입니다. 한국의 국회의원이 아무리 정쟁 과정에 있다 하더라도 현 정부의 기본적인 시각이나 국민의힘 기본적인 시각이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독도의 문제나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나 그다음에 대한 이 무역 보복 조치나 이런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일본이 한국 정권 교체를 원한다. 그리고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말이 안 통한다. 이게 예. 할 말입니까? 그런데 장성철 교수 지금 김석기 의원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발언인데 그 얘기를 그냥 그대로 들으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김석기 의원은 내 발언 취지가 왜곡 보도가 됐다라고 하는데 어떤 점이 왜곡됐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비판을 하는 거죠. 당신네들은 어느 나라 정당이냐, 일본에 있는 정당이냐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김석기 의원이 좀 너무 성급한, 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런 거 얘기 들었으면 혼자 알고 있으면 되지. 저거를 왜 원내대책회의라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얘기를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제가 들어도 상당히 비판받을 만한 대목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이제 민주당에서 자꾸 뭐 일본 정당이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좀 과다한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김석기 의원은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야말로 뭐 어느 나라 대통령이며 국회의원이냐 이런 식으로 나를 비판하면 민주당은 중국 공산당이나 노동당 소속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치게서 공격을 하는데 이러한 외국과의 문제를 자꾸 정당 간의 싸움과 정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김석기 의원 너무 성급했고 조급했고 적절하지 않은 말을 했다. 일본과 관련된 문제는 정말 심사숙고하게 조심조심 접근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원석 총장은 김석기 의원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적절한 발언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가 저도 외교를 썩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야당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는데 근데 일본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방식으로 비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외교라는 거는 늘 쌍방의 책임이 다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 무산 과정만 보더라도 일본 정부에 상당히 의도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마치 문재인 정부만의 책임인 듯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 얘기를 조금 더 사실은 비약해서 들으면 일본의 집권 세력이 우리 국민의힘을 응원한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저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 보면은 간혹 가다가 내부에 적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김경진 의원. 정말 정무적인 감각이 없으신 말씀이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도 별로 그렇게 한일 관계가 순탄치 않았어요. 그리고 정작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대단한 결단을 내려서 그때 사실은 한일 관계가 꽃을 피웠죠, 보면. 그래서 제가 볼 때 저게 정치권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정서나 감정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원 한 명 한 명이 말씀을 좀 많이 자제하시는 것이 각자 자기 당을 위해서 정무적으로 도움이 될 거고 근데 정작 당의 핵심부에 계시는 분이나 또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핵심에 계시는 분들은
먼 앞날을 보고 좀 김대중 대통령이 열었던 어떤 한일 관계에 꽃을 피웠던 그 정신을 한번 되새겼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자, 정치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오는 10일 10월로 늦췄습니다만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늦춘 게 잘 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의 공방이 아주 아슬아슬합니다. 최근에 SNS에 이낙연 후보 측을 비방하는 글을 이낙연 후보 쪽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이낙연 후보 쪽에서 글을 올렸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다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자, 그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그러면 당신은 주변 친인척 다 문제 없냐 이런 식으로 옵티머스 관련 의혹을 물고 늘어지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뭐 이런 정도 공방 오고 갈 만한데 이게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 이제 혼탁해질 수도 있겠지요. 한번 두 후보 간의 공방을 살펴보겠습니다. 발언을 먼저 들어볼까요? 선거법 위반 여부는 그것에 따르는 법적인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건 인사 문제가 아니지요. 준법이냐 위법이냐의 문제이지요. 가짜 뉴스나 네거티브는 그다지 효과가 있질 않습니다. 그것을 제기하는 사람의 초급증이 드러날 뿐이지 그것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는다. 국민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공무원 전혀 아닙니다. 계속 일부러 공무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그것도 일종의 음해인데 사실 우리 지지자 중에 한 사람일 텐데 지금 지지자들의 사실 왜곡이나 마타도와 뭐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심각하게 당하고 있죠. 겨우 찾아낸 게 그 정도인 것 같고요. 더 심각한 문제들은 다 감추고 저기 침소봉대에서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 같은데 자기도 한번 돌아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보면서 좀 판단하고 행동하면 좋지 않겠냐. 조사상으로는 압도적으로 앞서는 쪽이고 온갖 네거티브 흑색 선전에 가까운 공격도 다 그냥 견뎌주고 문제를 삼자면 상대 후보의 문제가 한두 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별로 효과도 없는 SNS 그거 하는 것을 제가 방치를 했다거나 알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밖에 없지죠. 양문석 이사장께서 내용을 좀 알 것 같은데 저 SNS 파동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일단 이 한 사람이 이낙연 후보를 비방하는 그 글들을 계속해서 생산해 나가는 그러한 이제 이 카톡방 같은 걸 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 이제 발각되면서 발생한 문제인데 이 내용에서 이제 처음에 나올 때 그 사람이 현재 공무원 신분이고 SNS 팀장을 했다. 옛날 이재명 도지사 출마했었을 때 SNS 팀장을 했는데 제가 이제 확인해 본 결과 SNS 팀장을 한 적도 없다. 그다음에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 단체 중에 도가 지원하는 교통 교육 연수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 직원이고 임원도 아니다라고 이제 이 사실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 부분이 치열하게 이 싸움이 붙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저 문제를 들고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원팀 문제, 군필 원팀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이 두 개가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촉발되면서 양쪽 캠프가 강하게 이제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이 과정이 지금까지 이제 과정이었다고 보는 거고. 계속해서 이제 네거티브와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타도아는 근거 없는 비방이고요. 네거티브는 근거 있는 비판이거든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마타도아는 안 되지만 네거티브 문제는 선거 과정에 있어서의 1요소이고 그리고 흥행 요소이기도 하지만 검증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당내 경선이 흥행에 계속 실패를 했었는데 1, 2 후보가 치열하게 네거티브도 하고 그다음에 정책 싸움들도 하는 모습들은 상당히 국민들이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다. 예. 검증의 과정이기 때문에 검증을 아주 치열하게 하고 있구나. 이런 그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김경진 의원, 지금 진모 씨라고 하는 분, 이재명 지사가 어제 어디 인터뷰에서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그게 말이 되느냐. 연봉이 뭐 8천 얼마인가 되는 그런 자리에 도지사가 이렇게 임명을 하는 자리고 또 이재명 지사와 함께 사진 찍은 그런 사진도 있고 그런데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지사 쪽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저분이 일단 그전에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에 성남시 산하의 성남FC라고 축구 구단 예, 이번에 예. 이제 뭐 수사받고 있다는 성남FC의 직원으로 있었던 분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2018년도에 저기 도지사를 출마를 했을 때 그때 도지사 선거 캠프에서 일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로 당선이 되니까 경기도의 실질적 산하기관이라고 하는 경기도 교통 무슨 재단의 사무국장인가 사무처장으로 지금 임명이 됐다고 하는 것 같고 그 연봉이 한 8천 된다고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일련의 경로를 가지고 본다면 결국은 이재명 지사의 핵심 측근이 아니냐라는 의심이고 이게 경기도의 어떻게 보면 예산을 가지고 이재명 지사의 SNS 팀을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 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준관건 선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식의 의혹이고 저분이 어떻게 소속돼 있던 단체 텔레그램 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랄까 어떤 일종의 사조직 불법 선거 조직처럼 이 이낙연 지사를 비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조직이 아니냐. 그래서 저건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낙연 지사 쪽의 이낙연 후보 쪽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김 의원께서 보시기에 지금 진모 씨라고 하는 사람의 신분, 네. 공직자, 공무원으로 볼 수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공직자는 아니라는 것 같아요. 이 기관 자체가 예. 공사라면은 이게 공직선거법상에 그 자체만 가지고도 지금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기관인데 이거는 아마 경기도에서 일정 정도의 돈을 출연한 예. 아마 뭐 재단이나 뭐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공직자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 단체 톡방이라든지 그 사람이 모여 있는 요 집단이 지금 일종의 불법 사조직 형태로 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조직된 거라고 한다면 예. 그거는 선거법 위반의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좀 일정 정도 있어요. 그렇군요. 장성철 교수 선거 많이 치러 보셨잖아요. 선거 때 이런 조직들 항상 문제가 돼요. 많아요. 뭐 자발적으로 생기기도 하고요. 공식적으로 캠프 내에서 뭐 미션을 줘서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부적절한 건 같아요. 왜냐하면 유관기관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경기도에서 출연한 그러한 뭐 돈, 자금,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있는 분이 저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다고 하면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캠프에 합류해서 뛰어야죠. 그것이 이제 적절한 본인의 선택이라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이낙연 대표 측과 뭐 이재명 지사 측이 그렇게 감정 싸움이 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저게 이제 혼탁해지려면은요. 제일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고소고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고소고발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문제제기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저는. 앞으로 10월 10일 정도에 이제 다시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고 하는데 지금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저런 네거티브와 방어, 공격 이런 것들이 더욱더 심해질 거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박원석 총장은 이 사안 어떤 시각에서 보십니까? 일단 뭐 이재명 지사나 이재명 지사 그 주변에서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죠. 그 지사 임명장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저 사람이 측근이냐 그리고 지금 이제 이낙연 지사의 공식 캠프에 어떤 방침이나 지시로 이제 저런 SNS 방을 열고 비방 활동을 했느냐 그건 이제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인사 조치를 취했고 감찰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낙연 그 후보 측에서 대응하는 걸 보면 이제 그걸로는 안 된다. 이게 선거법 위반 여부에서 가려야 된다. 조만간 아마 뭐 고발이나 이런 액션을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경선 과정이라는 게 사실은 본선 그 이상으로 치열함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경선이라는 얘기를 어느 당에서나 하는데 이번 민주당 경선도 이제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 그다지 그렇게 아름다운 경선이 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아까 이제 마타도와 네거티브를 그 구분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거티브가 심해지면 마타도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선을 어쨌든 후보들이 잘 지키고 또 당 지도부에서도 지나친 과열이나 감정 다툼으로 가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개입하거나 경고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김병진 의원 지금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가 이렇게 치열하게 막 싸우면서 자칫 뭐 감정까지 서로 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지켜보지만 결국 손해를 보는 사람은 두 후보가 아니고 이 두 후보 싸움에 그렇죠. 다른 후보들이 지금 얼굴도 안 나오고 얼굴도 안 나오고 사실은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다른 후보들은 이게 사실상 그냥 소멸해가는 이런 상태가 아닌가 싶고요. 서로 짜고 싸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짜고 싸운다고 하기에는 너무 싸우는 내용이 세요 보면 센데 어쨌든 두 분이 격렬하게 싸우는 요거는 외연이 확장돼 가는데 나머지 분들은 여지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 장성철 교수 보시기에는 혹시 그런 측면은 안 보입니까? 어떤 두 분이 짜고 예. 친다고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서로 이제 단어 선택을 공격하는 단어 예. 선택을 보면 좀 강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이낙연 대표를 상당한 좀 저급한 수준의 공격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 쪽으로는 상당히 기분 나쁠 것 같고 어쨌든 다른 후보들이 좀 깝깝할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세우거나 본인이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더라도 언론에 나오지 않으니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없다. 이것은 다른 후보들에게 상당한 불리한 게임으로 전개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야권 대선 구도 상황 살펴보기 전에요. 속보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오후 6시까지 확진된 확진자가 1,442명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숫자 중에 오후 6시까지 나온 숫자 중에는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어쩌면 지금 최다 기록이 깨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지금 시행한 지 열흘째 되고 있는데 줄지 않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청해부대 장병들이 돌아왔지요. 잠깐 이 내용 짚어볼까요? 함상에서 근무하다가 집단 감염된 청해부대 대원들이 오늘 돌아왔습니다. 장병들이 돌아오면 개선 행진곡을 틀어줘야 되는데 참 가슴 아프고 속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무엇보다도 그 먼 곳에 가서 고생하는 우리 장병들에게 왜 미리 백신을 보내서 접종을 하게 할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 청해부대 장병들 수송기를 타고 돌아오는 장면 먼저 한번 보실까요?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공기가 통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색타가 이제 부분이 된다. 그다음에 방호복을 입고 있다. 방호복 입고 여기 앉아 있을 때도. 네, 평화 60 이거 그러니까요. 이거 그쪽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작전에 동참해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항구에 들어올 때 장관이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하고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네, 조금 전 오후 5시 30분에 청해부대 장병들이 수송기에서 내리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많은 장병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지금 이제 도착하자마자 격리돼서 또 치료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서욱 국방부 장관 일단 국민 앞에 사과했지요.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월 출항한 청해부대 장병들에 대한 백신 접종 노력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원이 도착하는 대로 사전 지정된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간의 해외 파병부대 방역 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 파병 장병을 포함한 모든 장병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대책을 철저하게 보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해부대 장병 및 가족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석 총장 참 생각하면 좀 화가 나요. 네. 뭐 안타까운 일이고 또 국민들께서 뭐 화가 날 만한 일이죠. 더군다나 이제 멀리 파병지에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복무하고 있는 장병들의 방역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국이 신경을 제대로 못 썼다는 게 결과적으로 확인이 된 거고 국방부 장관이 사과는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사과로 끝날 수 있는 일인가 싶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최고 결정권자가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지금 뭐 파병지가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차제에 앞서 장관도 얘기를 했지만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할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경진 의원, 암정 승조원 301명 가운데 24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80%가 넘는. 네. 함정이라고 하는 특수성 누구보다도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맨 처음에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도 단순한 감기로 생각하고 전혀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또 함정 승조원 가족이 올린 글을 보니까 열이 40도가 넘는데 타이레놀 2알 먹고 참아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응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요. 저기도 틀림없이 군의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군의관이 어쨌든 이 코로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식이 뭔가 좀 많이 부족하거나 훈련이 좀 많이 준비가 덜 돼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 부대장하고 국방부하고 사이에 긴밀한 의사소통도 안 됐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지금 뭐 국방부나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이 백신을 복원할 수 있는 냉동고도 없고 또 현지에서 만약에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이거를 순간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설이 없어서 백신이 가기가 곤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방부 예산은 사실은 정부 예산에서 완전히 별도로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의지만 좀 더 강하게 있었으면 그게 그렇게 불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있고 두 번째는 정경청장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저 상황이 파병 군인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에게도 지금 백신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모양이 돼요. 보니까 그냥 현지에서 자기 알아서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외교부에서도 한번 좀 체계적으로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저거는 국방부 장관이 조금 뭔가 좀 책임을 좀 제대로 져야 될 정도로 좀 안타까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문석 이사장. 네. 다른 건 몰라도 이 코로나 이런 감염증을 군인 정신으로 이겨내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이 사과가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지금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예. 잘못했습니다라고 나오는 게 정상적입니다. 뭘 한 게 있어야 뭐 부족함이 있었으면 뭐 한 게 있어야 좀 더 해야 되는 데가 부족함 아니에요? 아마 사과도 하기가 조금 거시기했을 거예요. 지금 서욱 장관 사과가 몇 번째입니까? 자, 그동안 최근만 해도 군 급식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하 부대의 책임으로 떠넘기거나 뭐 성추행 사건들도 예하 부대의 간부들의 책임으로 떠넘길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관심과 의지가 없었던 문제잖아요. 그러면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뭔가 한 것처럼 부족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 입장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저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나마 이렇게 급히 돌아오게 해서 이제 고국에서 치료를 받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만 장성철 교수 이번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매체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장병들을 싣고 돌아오는 작전을 오아시스 작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대요. 그런데 지금 전투병과의 전투병들 아닙니까? 작전명을 이렇게 공개하면서 작전하는 부대가 어디 있냐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히 부적절하죠. 작전명은 어쨌든 그 비밀이 요해요. 저것이 외부로 나가면은 자꾸 저런 작전명이 나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런 것을 밝힌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분들이 이렇게 귀국하는 거 보니까 저부터 정말 미안하고 안쓰럽고 그렇습니다. 제 1차적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저는 국방부 장관에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그 두 분들에게만 책임이 있다라고 공격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회에서 왜 이 부분을 미리 좀 얘기를 하지 못했을까,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같은 패널들이 저렇게 해외 파병 장병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떻게 백신을 맞는지 좀 국방부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 못한 것. 그것도 정말 저도 참 잘못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보관, 처방, 대체 모두 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의당에 여기 박원석 총장님 나와 계시지만 정의당 차원에서 왜 이렇게 저런 장병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지 위험에 처하게 됐는지 당 차원에서 한번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박원석 총장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뭐 잘못했죠. 예. 저희도 뭐 좀 주의를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동훈 전 대변인이 사임할 때 금품수수 의혹으로 내가 그만둔다 이 얘기를 했었나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을 본인이 했을 텐데 그때는 뭐 일신상의 이유로 그리고 이제 저하고 한 10일 정도 일을 하면서 이제 본인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일신상의 이유로 좀 그만두고 좀 쉬겠다고 해서. 네. 그러면은 그때는 뭐 여권 인사의 공작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었겠네요. 네, 그때는 뭐 저도 언론에 나는 거 보고 최근에. 네. 예, 윤우진 전 세무서장 관련된 논란도 한번 살펴볼까요? 호텔 앞에서 점심과 저녁을 한번 했어요. 지가 그 얘기를 했을 텐데 내가 이제 거기서 그때 만났을 때 그런 얘기는 했을 수 있겠지. 내가 이제 조사를 받는다. 그러고 근데 이제 쟤들은 씨알이 안 먹게 되지더라고. 그러니까 지가 나중에 이남석이가 내가 이제 그것도 기억은 안 나는데 문자가 와서 윤석열 선배가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나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거로 그렇게 기억을 해요. 윤우진 씨와 골프를 친 사실이 있었나요? 한두 번 있었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후배 검사들을 데리고 가서 호텔 일식당에서 저녁 식사 함께 하고 고급 양주 함께 마신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는 거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1년에 한두 번 윤우진 서장을 만나서 식사한 거는 맞는데요. 저는 원래 양주를 잘 안 먹습니다만은 거기서 무슨 고급 양주 먹고 저녁 식사를 과하게 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재직 중에 그 대검 중수부 후배인 우리 이남석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죠. 오전 질의를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 윤대진 과장 그 중수 3과 소속으로 있다가 변호사를 개업한 사람이라 저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호사 소개를 제가 했다는 거는 조금 무리한 게 아닌가. 그 수사를 담당하시거나 지휘하시거나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까 당시에? 아닙니다. 저는 뭐 무슨 영장이 언제 들어가고 또 어떤 영장이 발부되고 기각됐는지를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자, 양문석 이사장, 네. 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렇죠. 윤우진 전 세무서장, 윤대진 검사장의 형인데 그때 당시에 그 뭐 좀 조사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변호사를 현직에 있으면서 소개를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하는 논란인데 청문회에서 저 문제를 야당에 들고 나왔을 때는 이제 여당에서 윤석열 총장을 옹호하고 그런 입장이었지만 이제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그 당시에 뉴스타파라는 언론사가 망할 뻔했죠. 마지막에 거의 이제 청문회가 끝나는 12시 전후에 저 내용을 바로 방송을 합니다. 즉 본인 직접 자기가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윤우진한테 이제 이렇게 하면서 뉴스타파가 망할 뻔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망할 뻔했다는 것은 왜 이제 후원하던 분들이 그 내용을 보도했다고 그 후원을 엄청나게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원한 분들은 뉴스타파가 왜 윤석열 총장 후보자에게 불리한 보도를 했느냐 이런 불만인 거죠. 그런 불만들이 이제 본물처럼 터져 나와서 뉴스타파가 상당히 곤혹스러웠는데 실질적으로 탐사보도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탐사보도의 결과고 그다음에 윤 총장의 목소리가 직접 있잖아요. 내가 소개해줬다고 그때는 아주 가볍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지난해 12월 방금 우리가 봤던 윤우진과의 인터뷰는 지난해 12월 달에 한 겁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했는데 갑자기 이 내용을 보도한 내용도 윤우진과 언론사가 합의해서 지금 시기에 보도를 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친동생인 윤대진이 여전히 검찰의 주요 간부로 있고 그다음에 뭐 대윤 소윤하던 동생이 소윤 윤대진이고 그다음에 대윤이 윤석열이거든요. 그런 이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 형이 이 발언을 하면서 이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이야기했던 게 모든 게 거짓말이다라는 게 드러나는 순간이죠. 그런데 아니라고 하잖아요. 또. 그런데 김병준 의원 만약에 윤석열 당시 검사가 변호인을 소개를 해주면 그건 잘못된 겁니까? 일단 공직 윤리상으로는 그러니까 검사 윤리 강령이라든지 이런 거가 위반되는 것은 분명한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했다면 두 번째는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부분이 일부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변호사법 37조인가 아마 있을 텐데 자기 소속 기관의 사건을 소개를 해주면 형사처벌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재판부 같은 경우는 우리 재판부에서 하고 있는 사건 또는 이제 검찰청 같은 경우는 가령 자기 검찰청 내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 근데 이제 저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아마 중수 이과장 시절이고 거기는 경찰 사건이니까 근데 경찰에서 지휘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서울중앙지검으로 올라오니까 저게 자기 기관 사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상으로 논란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만 변론을 해드리면 이제 일부 언론에서 나온 건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이남석 변호사가 중수 3과 검사를 하다가 퇴직을 했었고 당시 이제 중수 2과장이 지금 윤석열이었고 그 다음에 중수 3과장이 윤대진이었는데 마침 중수 2과장, 3과장 그러니까 윤석열, 윤대진이 함께 있는 자리에 이남석 변호사가 인사를 왔었는데 거기서 윤우진 서장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 이남석한테 그 윤대진 검사는 바쁘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소개를 했다고 하고 그쪽에다가 윤우진 서장한테 문자를 보내고 네가 가서 만나봐라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장성철 교수 나오셨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삼부토건 건설회사에서 이렇게 골프를 쳤다는 보도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봤던 그 파일에 그 내용도 있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하여튼 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를 했잖아요. 한겨레 신문이 보다 더 정확한 입증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삼부토건 조 회장이 쓰던 그런 일정 관리하던 여러 가지 문서였는지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만한 여러 가지 입증 책임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겨레 신문 측은 맞다라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 측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요. 골프 쳤냐 안 쳤냐 그런 문제보다 거짓말 논란으로 비화될 수가 있어요. 공직자는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요. 언론사도 거짓으로 보도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소한 문제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한겨레 신문과 윤석열 후보 측에 상당한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한겨레 신문은 한 번 작년인가요?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오보를 내서 일면에 사과까지 한 그러한 입장문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반복된다면 한겨레 신문 측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고 다른 증거가 나와서 윤석열 총장이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면 이거는 큰 덫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성철 교수가 엑스파일 봤다고 한 게 언제죠? 한 달 됐나요? 6월 19일 토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달 됐네요? 네. 한 달 동안 내가 계속 물어보는데 계속 얘기를 안 해주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제 지금 윤석열 총장의 여러 가지 행보나 메시지나 활동 상황을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되게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혹시 그러면 이것만 물어봅시다. 그때 이건 밝힌 것 같은데 몇 가지나 돼요? 그때는 대략 20가지 정도라고 20가지. 했습니다. 예. 사실관계가 규명된 것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사실관계가 파악돼야 될 것도 있고 공격할 만한 것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었는데 자꾸 말씀을 하고 행보를 할 때마다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행보 메시지를 보면은 불안한 거죠. 아, 어떤 실수를 할까? 또 어떤 논란이 생길까? 이러한 인식을 주면은요. 대권 후보로서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들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행보를 하거나 메시지를 하면은 야, 잘했다. 정말 이번에는 정말 메시지 아주 좋았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말꼬리들이 붙잡혀서 계속 공격당하면 잔매에 피멍든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캠프 내에서 체계화된 보좌를 윤석열 총장한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최근 논란은 주 120시간 발언 논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 52시간 비판하면서 나온 얘기였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시죠. 게임 같은 거 하나 개발하려고 그러면 정말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진짜 24 곱하기 7하면 얼마야? 168이잖아.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고 한 2주 바짝 하고 그다음에 노는 거지. 이제 정부가 그 주 52시간을 하게 된 이유는 그렇게 해 놓으면 일자리가 막 생긴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일자리 증가율이 0.2%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자리 증가라는 정책 목표를 타겟으로 해서 디자인된 제도로는 실패한 겁니다. 예, 상당히 좀 편하게 인터뷰를 한 것 같군요. 근데 이제 박원석 총장, 네. 주 120시간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겠죠? 그런 말을 전한 거죠. 어디 게임 업계 같은 데서 듣고서. 예.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이 요즘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만나서 누구의 얘기를 전할 때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전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전하지 말고. 크런치 모드라는 그 게임 업계의 은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제품이 출시되거나 새로운 게임이 출시될 시점에 어떤 뭐 위생이나 생리 현상이나 휴식이나 이런 걸 일체 배제하고 쥐어짜듯이 일을 해가지고 이제 게임을 런칭하는 이런 업계의 관행을 크런치 모드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전달한 거예요 지금. 근데 IT 업계에서도 그건 나쁜 관행으로 이제 거의 근절돼 가고 있는데 어디서 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게임 같은 걸 출시하려면 120시간씩 일하고 그다음에 쉬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본인이 아직 그 노동에 대해서 본인 나름의 가치나 혹은 정책이나 이런 게 정립돼 있지 않은데 잘못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저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면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는 거죠. 사람이 주 120시간 일하면요 죽어요. 주 5일 근무제면은 24시간 일하는 거고 7일 근무에도 하루에 17시간이 일하는 건데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분의 노동관으로서는 대단히 우려스럽고 자칫 뭐 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제 사람 잡는 대통령이 되는 거죠.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어제 인터뷰에서 뭐 밀턴 프리드만을 얘기하면서 경제의 자유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해고의 자유를 얘기하셨는데 그러면서 미국 사례를 들었어요. 미국은 세계에서 노동시장이 가장 유연한 나라고 그 결과가 미국 사회의 불평등이고 양극화고요. 다만 미국이 대한민국보다 나은 거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진입의 유연성도 굉장히 큽니다. 일자리를 금방 얻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는 해고의 유연성은 미국 다음으로 굉장히 유연한 나라지만 노동시장 진입의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얘기하고 있는 바는 기존의 자유시장 경제 지상주의자들이 해왔던 얘기에 복사판이지 아무것도 새로운 얘기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120시간 일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지역 방문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번 광주 방문에 이어서 오늘은 대구를 찾았습니다. 대구에서 한 발언도 또 논란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대구의 이 코로나 그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그 의료진과 이 시민들의 그 노력을 지원해 주기는커녕 뭐 우한 봉쇄처럼 대구를 봉쇄해야 된다는 그런 참 철없는 그런 미친 소리까지 막 나오는 그 와중에 대구 이 시민들의 그 자존심이 굉장히 그 컸을 것으로 그 상실감이 컸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초기에 이 코로나가 확산된 곳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더라면 정말 이 질서 있는 그 처치나 이런 그 진료가 안 되고 아마 밀란부터 일어났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이 지역분들이 그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애를 많이 쓰셨고 그러면서도 정말 티 안 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아주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예, 양문석 이사장 이제 의료진 격려하고 또 대구 시민들 참 잘 참아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인데 표현 중에 이제 미친 소리, 밀란, 철없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 한때 막말의 상징이었던 홍준표 의원이 울고 갈 그 표현들이죠. 홍준표 의원이 최근에 상당히 품격 있고 우아하게 이야기하려고 참 많이 노력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홍준표 의원보다도 더 나가는 표현들이 밀란이나 그다음에 그 이 철없는 미친 소리 이런 표현들이 그 공개적으로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전 총장이 움직이고 발언하는 순간 계속해서 그 표가 떨어지고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아까 120시간 문제도요. 검찰이 뻑하면 하는 게 뭡니까? 밤샘 조사. 거기에 상당히 동질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인 피의자의 인권에 대해서 검찰이 무관심하면서 밤샘 조사를 하면서 뭔가 일하는 것처럼 하고 검찰청에 환하게 그 켜진 불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뿌듯해 왔던 그런 모습이 이 게임 업체 이 젊은이들하고 만나면서 동질감을 느끼면서 120시간도 자연스럽게 나왔다. 소개이긴 하나 그 소개 자체가 자신이 동질감을 느끼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데 소개하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노동 간의 문제도 그렇고 정치 언사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끊임없이 비판을 받을 일, 표를 떨어뜨리는 일을 자초하고 다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성철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그렇게 너무 과하게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심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거친 부분이 있죠. 밀란이라든지 뭐 철없다 이런 소리보다는 잘하셨습니다. 정말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타 지역에 모범을 보인 대구 시민들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대구 분들을 띄워주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사석에서 편히 하던 말씀이 단어들이 나온 것 같아요. 대선 후보는요, 말 한마디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문장 하나 잘못해도 큰 논란이 일어납니다. 좀 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지만 대선 후보다운 그러한 자리의 무게감을 아셔서 단어 선택에 상당히 좀 신중함을 기해야 할 때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캠프의 소통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천공항 도쿄올림픽 출전 국가대표 선수단을 환송하기 위해서
갔느니 안 갔느니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런 논란은 캠프 내에 뭔가 좀 공보 조직이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을 나왔습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얘기를 잠깐 들어볼까요? 예정이 돼 있었는데 불발된 겁니까? 아니면 아예 없었는데 오보가 난 겁니까? 여기서도 또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예정에 있었죠. 근데 내가 뭐 또 이런저런 또 구설이 싫어서 조용히 이제 비공개로 보자 그러는데 예. 그쪽에 뭐 부대변인인가 누가 실수를 해가지고 흘러나가는 통에 이제 그럼 나중에 보자고 그렇게 됐던 거죠. 자, 김경진 의원. 예. 그동안 참 약간 이제 신비주의 이렇게 가다가 등장을 했는데 등장한 뒤로 쭉 취소사야 되겠죠. 본인이 그걸 바랐을 텐데. 그런데 오히려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라서 좀 속이 좀 안 편할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근데 워낙 높았으니까요. 한동안 뭐 한 30대 후반 정도까지 수치가 갔었던 기억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 중요한 거는 제3자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을 좀 겸허하게 듣고 캠프에 문제가 있다 하면 신속하게 캠프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개선할 방향 좀 찾으시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저기 뭐 120시간 얘기도 사실은 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주 52시간 근로제 관련해 가지고 뭐 탄력금 근로나 선택 근로 조금 좀 폭을 넓히자라고 아마 제도 개선에 뭔가 좀 방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시를 저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예시를 해버리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각이 좀 불편하죠. 또 대구에서 방역 관련해 가지고도 그때 아마 제 기억에 민주당의 대변인께서 아마 물러나시던가 아마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건 그거지만 본인이 굳이 저렇게 거친 표현으로 잘못을 지적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참모진이 써주는 원고 텍스트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도 좀 잘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좀 많이 조금 이렇게 연마에 가는 과정이고 조금 빠른 연마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양문석 이사장. 네,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 그 제도 개선에 방점을 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탄력 근로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그 크게 앞서간 거고요. 애초에 52시간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잖아요. 그걸 비난하려고 시작했던 부분이고 그 비난하다가 자신과 동조화되는 120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그 탁 와닿았던 거고 그걸 사례로 썼던 거예요. 너무 저분이 제도 개선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뭔 제도 개선을 방점을 뒀다고 그렇게 아름답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저 52시간제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정부에서도 워낙 이게 문제가 있다 싶어 가지고 올 초에 법을 바꿨어요, 보면. 그래서 탄력 근로라든지 이 선택 근로를 시간을 이렇게 굉장히 늘리는 이게 범위를 늘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있었고 예. 그것도 지금 이게 이제 그나마 가령 뭐 일이 연말에 몰릴 때 있고 여름에 몰릴 때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또 월말에 몰릴 때 아무려면 있고. 뭐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 그렇게 그런 얘기하겠습니까?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전에 했던 발언의 무게와 지금 하는 발언의 무게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걸 아직 잘 인식을 못하고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서 어떻게 보면 저 20% 평균 20% 넘어가는 지지와 그런 상황 속에 자기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에 대해서 지금 인식이 없다 보니까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대비되는 사례를 들다 보니까 저는 구설에 오르는 거예요, 보면. 옛날에 주 120시간 이야기했으면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자, 아무튼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 외곽에 머무르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어느 정도 선을 좀 긋는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이 내용을?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롯한 당원들에게 당내 주자들을 공개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은 당내 주자 캠프에 자유롭게 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은 뭐냐? 아직 당에 안 들어온 주자들한테는 가서 도우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현재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입당을 하면서 당내 주자가 됐고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여전히 저울질하고 있는 김동연 전 부총리는 당 밖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 입당을 압박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전략인지 처음에 취임사에서 비빔밥 이야기했죠. 지금 뭐 거의 다 비빔밥이 완성이 됐는데 당근 정도가 빠져 있다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윤석열 전 총장이 당근 정도인가요? 자, 관련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특별한 녹취가 없군요. 자, 박오석 총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지금 저 발언 들어오라는 압박일까요? 아니면 안 들어와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일단 뭐 들어오라는 취지겠죠. 시종일관 그 얘기를 해왔고, 그러나 이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고 이제 경선 버스는 예정대로 출발한다. 이제 이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총장이 왜 안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잦고 어떻게 보면 정무적으로 잘 조직된 그런 서포트를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저걸 미룰 이유가 있냐. 그리고 본인은 아마 중도 확장성을 의식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요즘 하시는 얘기를 보면은 뭐 중도 확장성을 굳이 또 이렇게 염두에 두는 것 같지도 않아요. 보수 일변도의 그런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차라리 조기에 입당해서 짜여진 틀로에서 경쟁하고 정당이 갖고 있는 축적된 정무적인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좀 지원받는 게 더 나은 방식이 아닐까. 저런 실수들을 줄일 수 있고 본인 개인 리스크에 대한 방어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제 윤석열 전 총장 MBN 종합뉴스와의 대담에서 경선을 할 거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입당하겠다는 얘기냐라고 김주아 앵커가 물었는데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경선을 해야죠. 어떤 경선이든지 간에. 바로 저 혼자 후보로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입당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죠. 바깥에서 할 수도 있고 안에서도 할 수 있고 경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권이 단일화가 돼야만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조차도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단일화는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기든지 간에 그 단일화를 위한 경쟁은 필요한 것이고 거기 절차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성철 교수, 일단 단일화를 위한 경쟁은 하겠다. 그러니까 야권 후보 단일화 경쟁을 하겠다. 그 전에 경선이라고 그래서 마치 그러면 곧 들어갈 거다 이렇게 들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경선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이제 빨리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할 것인지와 국민의힘이 11월 9일 경에 자신들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게 되면 12월이나 1월 중에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기 위한 경선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데요. 저 말 뜻은 뭐냐면 국민의힘의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뽑히면은 야권 단일 후보 경선을 통해서 본인이 정권 교체의 선봉장으로 나서겠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준석 대표께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당근으로 비유한 거는 좀 비하 발언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이준석 대표는 비빔밥에서 당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죠. 근데 비빔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밥 아니겠습니까? 나물만 있으면 그게 비빔밥은 아니죠. 지지율 상당히 높게 나오는 윤석열 총장은 저는 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취향이니까. 윤석열 총장의 윤석열 총장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도 상당히 국민의 관심을 끌기에도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윤석열 총장 측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뭐 엑스파일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쪽에 찍혀 있긴 하지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자꾸 메시지, 정책, 행보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요. 정치인 출신의 종합상황실장이 없어서 그래요. 이석준 상황실장은 정책을 하던 분이거든요. 하루속히 정치권 출신의 여러 가지 일들을 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장을 영입해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분 말씀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장성철 교수 혹시 지난번 엑스파일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뭐 결론적으로 보면 좀 미안한 마음은 있죠. 그래요? 네.